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이야기해보는 의사당 1번 출구. 오늘도 함께해 주실 신인규 변호사 또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뭐 바로 나온 소식인데 창원지검이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 명태균 씨 또 김영선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자,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이 부분인데 증거는 벌써 인멸했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너무 뒷북 아닌가요? 그 우선은 증거인멸 우려라는 것이 네. 구속영장 청구 내지는 발부의 가장 핵심적인 그렇죠.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도 여러 개가 있다, 뭐 핸드폰을 뭐 산소에 묻었니, 묻었다, 뭐 여러 가지 태웠다, 뭐. 예,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을 지금 했고 또 검찰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협박까지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우려로 봐서는 구속영장이 나와도 한 100장은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100장은 발부됐었어야 될 것 100장이요. 같은데 네. 지금 검찰이 상당히 정권의 눈치를 보다가 이제는 여론에 떠밀려서 아주 그냥 마지못해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전 특검으로 가는 건 수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선거에서 누가 돈을 주고 공천 미끼로 그 부분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개의 의혹들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공천 개입이에요. 지방선거, 총선 등등에서 여론 조작 이런 것까지 조사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조사가 당연히 상식선에선 가능해야 되는데 네. 뭐 앞에 말씀 주셨듯이 특검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 그렇게 보이는 게 결국에 이제 명태균, 김영선 그리고 이제 군수 그리고 시의원 예비 후보 네. 요 넷이서 이게 요 안에서 서로 사기를 치려고 하다 당했다 이런 식으로 끊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아크로비스타에 데리고 갔다는 것도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실제로 아크로비스타에서 만약에 못 만났다면 김건희 씨를 만약에 만나지 못했다면 네. 그럼 그 예비 후보자들이 그렇게 속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이미 드러난 바도 너무 많고 오늘 그 뉴스타파 또 얘기 보니까 네. 그 22년 6월 그러니까 윤석열 취임 직후에 6월 13일하고 22일에도 네. 김건희 씨랑 명태균 씨가 만났다. 심지어 그 봉하마을 갈 때 대통령 특별 열차에서도 만났다는 얘기 막 나오거든요. 네. 6월 13일 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대통령실 거짓말 계속 드러나고 있고요. 네. 이건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하. 검찰을 이미 많은 시민들도 불신하고 있죠. 검찰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뭐 수가 어떤 없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조사 안 할 거라는 딱 그런 생각이 박혀 있잖아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특감이네 뭐네 이런 말장난 필요 없고요. 특검만이 답이다. 검찰이 다 초래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 앞에 가면 휴대전화 뺏기고 뭐 그렇게 출장 조사를 하고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또 수백 번 민주당은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의 불신도 당연히 지적받아야 마땅하고요. 네. 지금 검찰이 어차피 열심히 안 할 걸로 다 국민들이 이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전 특검 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물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안의 주역인 최순실 씨 같은 경우만 해도요. 네. 국정농단이 언론에 들켰을 때 부끄러워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가리면서 노출되는 걸 상당히 꺼려했는데 맞아요. 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노출을 꺼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언론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검찰에 출동하는 그 모든 전 과정에서도 네. 상당히 오만방자한 빡 찌르버리는데 태도를 기자한테. 예, 유지하면서 국민을 계속 우롱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반성의 그 정이 없고 개전의 정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저는 가장 우리 법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엄벌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 최순실보다도 훨씬 더 국정농단의 상태도 심각하고 반성도 없고 저는 국민에 대한 미안함도 없는 걸 봐서는 저는 뭐 엄벌이 뭐 불가피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 또 다른 명태균 녹취록 공개가 됐는데 이번 녹취는 명태균 씨가 2020년 3월 달에 국회의원 그 출마 예정자 측한테 여론 조작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법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ARS를 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편 지지자가 누군지가 쫙 뽑아져 나와요. 자, 그리고 우리 저 사무실에 가면 전화 콜센터 해놨어요, 안 했어요? 이제 이번 주말에 하죠. 자, 15, 16일날 딱 땡겼어. 자, 그 다음에 진짜 돌아가는 날, 우리도 조사하면 안 되나? 예? 상대 지지자한테 전화하자. 그만 전화 받았다고. 이제 그 다음 자기 전화 받았다고 전화 받나? 사실 인간은 불가능은 없어요. 그래 저기서 전화하지 뭐. 그거 왜 전화합니까?
아니 우리가 뭐 여론 조사하는데 언론사에서 자체 조사 안 됩니까? 아니 그 당에서 그날 잘 조사한 거였어요. 우리는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조사하면 뭐는데? 아니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예? 그거 같으면 전화 계속 하는 거지 지지한테. 야 그럼 그만 받았다고 막 올린다 막 그러면 이는 막와 밴드에 막 다 받았어 이게. 비행기가 대한항공 타야 되는데 아시아나 탄 놈도 막 우리한테 받은 놈 막 다 올려. 와 근데 개편해 뻗는데 이 먹고 대한항공 반밖에 안 탔네. 나는 결제 잘해주면요 다 가르쳐줘. 세상에 안 되는 게 있다고. 아이고 씨. 내 말 틀렸어. 그럼 컴퓨터 임대 다 하고 그 15짜리 할 거라. 야, 그래 임대 삭제해갖고 삭 세팅해갖고 좀 돌리고. 자, 이 녹취 내용이 정확하게 2020년 3월입니다. 그러니까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이라 이 말인데, 그렇다면 뭐 민주당 얘기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갖고 또 진화도 됐을 것이다 이런 건데, 어떻게 지금 여론 조작 방법을 이렇게 실토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특히 이게 대선 경선에서 이걸 처음 했다고 보는 거, 처음이자 끝을 했다고 보는 게 과연 그런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면은 이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기를 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목적지 완전 달랐고 사람들 속이고 태운 거고, 그러니까 딱 그 정당에서 보통 이제 여론조사 기간이다 하면 지지자들한테 전해지고, 그럼 이제 그날은 막 일하는 분들도 다 칼대기를 해서 네. 내가 좋아하는 그 후보를 어떻게든 그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그 기다리고 딱 전화를 받는데, 그 타이밍에 갑자기 이제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이제 사람들끼리는 또 완전히 그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 공작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그 시민들의 주권자들의 의지를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까 앞에 뭐 얘기 나왔듯이 엄벌하는 수밖에 없고요. 네. 검찰에서는 중요한 건 이런 것들 자꾸 못 본 척하고 그냥 자꾸 자기들끼리 그냥 돈 장난했다는 걸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것도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이미 신호를 줬습니다. 그때 그 뭐 정치자금법 얘기만 하는데 JTBC 기자가 본질을 찌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신용불량자인데 계좌로 1원 한 푼도 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건 의미 없는 거다 그쵸. 하니까 갑자기 그 JTBC 기자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럼 갑자기 뜬금없이 미래한국 연구소 가봤냐? 가봤다. 몇 평이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미 검찰하고 얘기가 다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보면 여론 조작 방법을 아주 뭐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2020년이면 2022년에 있었던 우리 대선, 또 2021년도 여론, 또 뭐 경선 같은 거, 2022년 총선, 뭐 보궐선거, 지방선거, 24년 총선 쭉 하면서 실력이 좀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네. 못 지나치는 거고, 절도범이 빈집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가입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걸 갖고 다 갖다 주면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하겠죠.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가 항상 뭐 돈에 대해서 본인은 1원 한 장 안 받고 굉장히 초연한 것처럼 네. 마치 본인을 공익적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출발지는 돈이고요, 종착지는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출발해서 권력까지 얻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저거는 뭡니까? 여론조사가 실제로 당에서 돌아가는 네. 당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업무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업무방해죄 적용돼야 된다고 아니 저게 보는데요. 당의 경선을 방해하는 거지, 저거 이외에 어떤 게 업무 방해가 되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드루킹 사건도 다른 조항 가지고 처벌한 게 아니라 업무 방해죄로 여론 조작을 처벌한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저는 검찰의 수사 미진한 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조항도 있고 저렇게 증거까지 다 명명백백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명태균 씨에게 남은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죄까지 더해가지고 네. 저는 가장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엄벌을 저는 쳐야 된다. 저렇게 녹취까지 다 나왔는데도 뻔뻔하게 계속 부인하면서 국민들을 가지고 논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계속 하늘까지 쌓고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련된 위반이긴 한데, 공직선거법은 뭐 그 어떤 시효라든지 이런 게 있고요. 또 정치자금법은 사실 작아요. 딱 요것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걸로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느낌 들고, 신인규 변호사님 지적한 것처럼 정당의 정상적인 업무를 완전 방해를 해버렸거든요. 업무방해죄는 계속 했던 것 같거든요. 이거는
검찰이나 좀 이런 제대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요, 이거 명태균 사건은 업무방해로 하는 것도 너무 손방망이고요. 그렇죠. 이 업무방해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조작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공천권을 거래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아주 저질적인 공천거래 뇌물 사건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뭐 지금 당선자 신분이니까 뭐 공직자 신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데 삼아 보십시오. 다 법의 체계적 해석을 통해 가지고 네.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상에 듣도도 못한 경제 공동체 원리를 가지고 박근혜 최순실 38년 그러니까요. 40년씩 엮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의 아니 처벌이 필요할 때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동원해서 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입법에 분류가 있으면 앞으로 이제 개정을 해서 법 개정이 보완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저는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 공천 거래, 공천 뇌물 사안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수사까지 안 가면은 이거 저는 본질까지 수사한 게 아니다. 저 국민적 비판에 저항에 저는 직면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천 거래를 한 게 이게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은 여론 조작을 했고, 그래서 공천 거래가 됐고, 이익을 받고, 이거 이른바 세입 반띵까지 이게 탁탁탁탁 이루어지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안 하고 마지막 부분만 완전히 그냥 보려고 하는 것 같은 거. 여론 조작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단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놔둬도 됩니까? 당연히 납두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있던 당 대표라든지 이걸 아는 사람도 책임에서 전 자유롭다 보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이준석 네.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천하람 의원을 좀 제대로 파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고도 지금 이렇게 여태까지 계속 모르는 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 천하람 의원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여기서 어쨌든 유승민, 홍준표, 그다음에 원희룡 뭐 이들 중에 뭐 네. 원희룡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얘기할 리가 없고, 유승민 의원이 그럼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또 계속 더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게 결국에 온오프라인으로 증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더 알릴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근데 저는 네. 그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지금 엄벌, 심지어 구속까지 구속됐다가 지금 보석 시켰거든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게 그러면 민주당에 대해서만 민주주의 파괴를 엄벌하고 네. 국민의힘은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가 나타나도 왜 엄물쩍 넘어가는지, 이거는 이제 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저는 최소한 5명, 이 공천 뇌물 사건의 주범 5명은 전 정치인들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 부부 아닙니까? 네. 이 2명은 피해갈 수 없는 아주 그 핵심 공범이고요. 당에서는 이준석 당 대표 핵심 수사 대상자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을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본인이 뭐 새치의 혀를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보였는데 수사 대상자고요. 정진석, 이분이 지방선거 공관위원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기다 재보궐선거, 윤상현, 이 5명은 수사를 받아야 될 운명이고요. 거기에서 본인이 사법적인 책임, 이것까지 지금 다 해야 저는 이 수사가 종결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지금 뭐 언론에서 나와서 하는 말들도 그렇고요. 저는 지금 신은규 변호사님 말씀에 많이 공감을 합니다.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몰랐다도 문제고요. 지금 안돼도 거짓말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문제인 거고요. 아직까지 계속 속이고 있잖아요. 증거는 더 나옵니다. 더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계속 거짓말 할 거예요? 거짓말쟁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보태자면 알았으면 사법적으로 공범으로 처리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몰랐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계를 은퇴해야 됩니다. 은퇴해야 됩니다. 당장에 배지를 달고 있든 공직에 가 있든지 간에 당장 공적인 영역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서 전 정계 은퇴에 준하는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네. 그게 책임이지 말로 떼우는 게 책임입니까? 그 수사에 당연히 협조해야 되고요. 전 이 사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 변곡점에 와 있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뭐 다른 정치인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이준석 의원이 자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자꾸 이준석이 뭐 여론 보정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또 우르르 걸로 따라가고. 네. 근데 이번에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그 모습, 기자 앞에서 엉뚱한 질문, 역질문을 갑자기 하고 자기 혼자 그 기자 때문에 나 말 안 하겠다. 아, 나 삔또 상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 요 패턴 비슷한 정치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준석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둘이 뭐 비단 주머니 타령했던 게 결국엔 사람들 위기 몰렸을 때 이상한 질문해가지고 빠져나가고 이런 잔기술 가지고 여태까지 비단 주머니 행세하고 능력 행세했던 거 아니냐. 결국 이준석 의원이 여태까지 말해온 능력주의가 사람들 속이고 심지어 때로는 자기 지지층까지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출세가도에 이런 걸 다 써먹는 거가 능력이었냐. 이걸 네.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준석 대표, 이준석 의원이 또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14일 본회의 때
이 김건희 특검법 처리 예고를 했는데 특검법 내용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수사 대상을 좀 줄이고 제3자 추천 방식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라는 건데 자, 원래 13개였잖아요. 2개 그 주가 조작, 공천 개입 2개로 줄이고 또 제3자가 할 수 있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수사 대상자를 줄인 부분은 저는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수사 사안이 종류가 많고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력이 제한된 기간 동안에 특검을 통해서도 실효적인 수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저도 이제 살라미로 특검을 예, 나눠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와서 그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데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내지는 현직 대통령의 측근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수사가 굉장히 고난이도 수사거든요. 어렵죠. 그리고 특검을 한번 시작했는데 특검에서 성과를 못 내면 영원히 미제로 해결 불능 상태에 빠집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3자로 특검을 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너무 완고하다 보니까 뭔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방법이면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은 전략적. 어차피 3자로 물러나도 국민의힘은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바에는 굳이 그 위험 부담을 하면서 3자 특검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굳이 3자 특검으로 양보를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전, 그러니까 취임 이전에 발생됐던 것들은 대통령 취임 전의 것이기 때문에 전 3자 특검을 전 양보할 수 있다고 보지만은 예. 현직 대통령 시절에 발생한 범죄는 지금도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야당 추천 특검, 그동안에도 박근혜 최순실 특검과 드루킹 특검에서도 공이 여야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야당 추천을 했고 맞습니다. 성과를 냈거든요. 네.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라미로 하되 전현직을 나눠가지고 전직일 때는 3자, 현직일 때는 야당 추천 특검으로 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민의를 따르는 거 아닌가. 전 민주당이 이건 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럼에도 지금 추경원 대표는 특검 안 받겠다. 한동훈 대표도 뭐 더 말할 게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이게 변수가 생길 수 있을지. 왜냐하면 지금 다 뭐 걸리는 게 딱 하나예요. 200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난리가 난 거잖아요. 몇 번째 반복되고. 어떻게 좀 이탈표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원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오면 네.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당연히 이탈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도 계속 용산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탈한 사람을 겁을 주고 진짜 한동훈 대표도 좀 가는가 싶다가 또 다시 막 간보는 모습. 그러니까 간철수만도 못하던 얘기가 오죽하면 나오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막 우왕좌왕하니까 지금 뭐 방향성을 잃고 저러는 상황이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원칙대로 갔으면 이렇게 우리가 주장한 대로 갔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도 방법이 없으니까 네. 오죽하면 뭐 개헌 논의까지 막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하. 그러니까 여러 방법을 깔아놓고 본다. 근데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국힘당에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러니까 다소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야 이렇게까지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당은 안 받는다면, 그럼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이제 200만, 300만 나가지 않겠냐? 네.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뭐 장애 집회를 하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오는 15일 금요일 날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선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장애 집회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얘기를 하면서 재판 생중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 생중계 두 분 어떤 의견이십니까? 근데 저는 근본적인 네. 의문을 잘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사법의 문제를 계속 정치 쟁점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해가지고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네. 국회에 와서도 뭐 돈봉투 부스럭거렸다라는 거의 공소사실을 다 공개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정치를 시작합니다. 정치를 하는 정치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사안을 계속 정치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생중계니 뭐니 뭐 생닭 이후에 또 생중계가 지금 나왔는데 아주 그 생에 집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최근에는 독대에 집착을 하더니 네. 이제는 또 대상이 생중계로 바뀌어가지고 뭐든지 생중계하자 이런 식으로 나와서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도 정치인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사법이 정치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당사자기도 하거니와 이 사법이라는 것이 엄정하게 진행이 돼야 승복이 되는데 네. 자꾸 정치화하는 거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조 심판론 한번 팔아가지고 총선 때 완전히 대표했거든요. 네.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도 또 이조 심판론으로 재미 좀 봐보겠다. 그리고 내지는 이 이조 심판론 가지고 재미 보는 거 외에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본인의 지금 내용이나 내공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주 그 빈곤한 상태인 거는 제가 이해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정치할 바에는 그냥 이분도 정치를 그만하는 게 오히려 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이 좀 그 있습니다. 생중계라는 게 약간 정치적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그 불신이 너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답을 알고 마치 저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무죄 나면 어떡합니까 이러다가 생중계했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또 이제 그 시각에서는 도박 아니냐. 예. 그러니까 거의 그냥 한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방식도 한 방에 그냥 뭐든 끝내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보내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뭐 해외 가가지고 한 방 크게 하고 하면 이걸로 국민들의 생각 바뀌겠지. 실제로 그 과정에서 자기 딴에는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독대로 자꾸 기사를 덮으니까 그것 때문에 또 열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자꾸 이게 다수의 국민들의 이 소망과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면서 그러면서 또 본인들의 가치와 철학을 이렇게 잘 접목시킬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어려우니까 자꾸 그냥 큼직한 거 한 방 던져가지고 국면 전환시키겠다 하는데 안 먹힙니다. 안 먹히고요. 한동훈 대표도 전 이거 사실 막 계속 최근에 또 이재명 대표 그리고 집회 엮어가지고 뭐 민주노총 얘기하고 막 프레임 씌우려고 하고 네. 있는데 저는 이게 SOS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구조 신호다. 네, 왜냐면 할 수 있는 얘기가 없잖아요. 말씀하셨듯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죠. 자기는 이제 이대로 가면 자기도 죽게 생겼죠. 당장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가지고 당내에서도 계속 몰리고 있죠. 근데 자기의 기본적인 이 가치와 철학이 마땅히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이재명 대표 때린다. 이쪽으로 자꾸 자기 구실 만들려는 것 같은데 방향 완전 잘못 잡은 거죠. 근데 저는 예. 정치인이요. 예. 상대가 있지만 그 상대가 적이 아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저보고 왜 정치하냐 그러면요. 저의 적은 지방 소멸이고 그리고 수도권 과밀이고 그렇게 그리고 가야 돼요. 공교육 맞아요. 붕괴가 적이에요. 맞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 손도 잡고 뭐 잡을 수 있는 손 다 잡아서 또 어쨌든 반대편은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그리고 거고요. 설득도 하고요. 그거 이게 때문에. 이제 그 적에 관한 관점이 돼야 되는데 아니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그냥 적이 상대방 정치인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도 아주 치졸하게 검사 출신이 사법의 칼을 가지고 하고 또 그 사법의 칼을 본인이 검찰은 떠났지만 여전히 정치 쟁점화해가지고 사법의 정치화를 더 가속화시키는 아니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해가지고 국익에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것은 한동훈 대표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노출시키는 거기 때문에 전 좋은 전략이 아니다. 제발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수도권 과밀화를 적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구 절벽 이걸 적으로 삼으시고 기후 위기를 적으로 삼으셔야지 왜 이재명 대표를 적으로 삼아서 정치를 합니까? 예전에는 그런 수도권 뭐 과밀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 언론에 비춰진 모습은 생닭은 빼고요. 생닭은 빼고 아직 생생한데 여야 기억이. 대표 생중계, 네. 특별감찰관, 지금은 이재명 대표 선거 생중계 요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딱딱딱 언어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걸 그거를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 더 기억나는 표정이 윤석열 대통령이 압박 넣을 때 네. 삐진 표정. 좀 그런 거 좀 기억납니다. 이렇게 파일도 갖고 있으면서 머쓱한 표정. 네.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좀 이따 우리 정광재 대변인 나와서 좀 질문도 좀 드려봐야 되긴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다 정책 계산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아직까지 어쩌면 정책 초보잖아요. 네. 정치인으로서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의 미숙함으로 봐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초보라 그러면 네. 정말 이제 넓게 보더라도 그럼 이제 저런 식으로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제가 부족하니까 네. 좀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때로는 꾸짖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 이 정도로까지 비판 안 받습니다. 진짜 확신합니다. 근데 네. 여기서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적 과제들에 대해서 이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그럼 국민 눈높이에 얘기했던 거랑 맞물려 갖고 국민들이 지켜주겠죠. 근데 지금 자기가 서초동 편집국장으로 여태까지 이제 샥 날려왔던 게 있으니까 그 과거의 옛 영광에 취해가지고 지금도 똑같이 정치판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먹히겠습니까? 그때는 먹히죠. 예. 언론 이렇게 막 해가지고 탁 던져주면 막 기사화되고 그 재미를 봤는데 이젠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뒤에 백들어 보십시오. 멈추지 않고 해내겠습니다 하는데 저희 멈추지 백. 않고 생중계 해내서 뭐 합니까? 재판 생중계 하면은 대한민국 살림살이 좋아집니까? 우리의 최고위원. 미래가 바뀝니까? 예. 저 멈추지 않고 생중계를 왜 해냅니까? 전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저 위에도 변화와 쇄신인데 변신과 쇄신 아닙니까? 네. 변신을 잘해요. 변신을 잘하고 쇄신처럼 때만 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지고는 결단코 국민의힘이 좀 회생 불가하다. 제가 책을 썼지만은 보수의 종말 제 책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한심하게 이럴 데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 정치적 계산 뭐 또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다시 지켜보기로 하고요. 좀 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반환점이 됐어요. 국정 지금 운영 윤석열 대통령.
자, 대국민 사과를 또 직전에 했고 후속 조치도 있는데 지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보니까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은데 네. 심지어 그 월말인가에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를 또 대국민 담화를 또 이거 뭘요? 한번 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게 대통령실에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 왜냐면은 이걸 본 보수 정치인들도 물론 겉으로는 깔끔했다, 클리어했다고 하지만 결국 기억에 남는 거는 뭐 미 엑셋야 뭐 이런 뭐 욕설한 거랑 그다음에 부부싸움 얘기랑 그다음에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핸드폰을 김건희 씨가 갖고 막 아침까지 문자하고 이런 것만 기억에 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짜여진 패널들로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막 보는데 제가 다 불안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과연 TK나 70대 그 고정 지지층들도 과연 좋아할까?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자, 뭐 할지도 봐야 되지만 어제 새롭게 낸 과제가 양극화 해결 뭐 이렇게 나오던데 제가 그 기사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봐도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극화를 근데 해결할 수 이제 있는. 참 뭐랄까요? 저 네. 기자회견 그 대국민 담화. 근데 담화. 발음을 잘하셔야 대국민 담화가 아니라 담화인데. 네. 근데 저게 이제 마지막 승부수였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승부수가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 저는 대국민 사기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과는 했지만 그 뒤에 사과의 내용을 본인이 몰라요. 그럼 사과 왜 합니까? 근데 본인은 사과가 그냥 하라고 하니까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국민들 약 올리는 거죠. 진정성 없는 사과를 와서 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렇게 한심하게 지금 쇼나 하고 국민들을 속이거나 있다면은 이거 국민들이 가만히 그 자리에 놔뒀어야 되겠습니까? 그 지지율은 지금 급전직하고 있는데 이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 지금 저 대국민 담화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했는데 효과가 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국민들 앞에 보여줄 것도 없고 또 국민들의 인내심도 이제는 바닥까지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저는 뭐 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윤석열 대통령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전 시간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 문제도 진짜 웃긴 게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진짜 좀 이 문제를 제대로 지적할 거면 격차 해소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기 브랜딩으로 가져갈 거면 결국에는 지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세수펑크 문제를 해소하겠답시고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이거 6.5조 이게 안 보내면 그래서 지역에서 지금 구조조정하고 지방채 발행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기들 네. 국채 발행 안 한다고. 그럼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양극화를 더 벌리는 겁니다. 수도권 문제 이거 더 격차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격차에서 얘기를 할 거면 야 이거는 잘못됐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런 걸로 다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가야지 무슨 뭐 계속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 얘기했다가 뭐 또 간받다가 특감 얘기했다가 이것만 보여주니까 네. 도대체 저게 무슨 정치냐 여당 대표가 뭐 하는 거냐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여당 없는 거죠. 대표하고 또 대통령하고 이것도 엇박자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리고 거네요. 격차 해소에서 가장 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좀 일자리의 소멸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AI가 예. 우리 곁으로 완전히 지금 다가왔고 그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것보다 기술의 진보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럼 이제는 좋은 학교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의 소멸이라는 것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라도 밤에라도 만나고 새벽이라도 만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집권 여당이 뭔가 지금 우리 사회의 당면한 문제 정말 절벽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해도 모자른데 저렇게 한가하게 사과 대국민 사기쇼를 전 연출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참 뭐 본인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뭐 그 자리에 있으면 힘들겠지만은 이거 지켜보는 국민들이 너무 괴롭다. 전 이제는 좀 결자해지 차원에서 결단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자, 그러면 뭐 이 질문이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지난 금요일 날 갤럽 조사 17% 나왔었거든요. 리얼미터도 떨어졌고 22인가 떨어졌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에 지표 조사도 있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갤럽도 있는데 지지율 반등이 좀 가능할까요? 대국민 담화도 했는데 저는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더 떨어진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의 자산이 없어요. 정치적 자산이 없고요. 근데 없는 사람이 뭘 믿고 저렇게 저는 까불까불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보수의 자산도 없는 사람이 무슨 자신감으로 자기 진영도 다 지금 잘라내는 뺄셈 정치만 해오고 있거든요. 이제는 뺄셈 정치가 아니라 이제 거의 나누기 정치예요. 예. 그럼 나눠버리면 뭐 갖고 합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랑 둘이 합니까? 지지자 한 명인가요? 아니 명태균 씨까지 2명인가요? 그 변호사까지 3명인가요? 그 3표 가지고 어떻게 이 국정 운영을 합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역으로 지금 국민들을 세대 통합, 지역 통합, 성향 통합
다 시켜주고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국민 통합하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제대로 해서 국민을 통합시켜야지 본인을 미워하게 만들어가지고 국민의힘을 다 뽀개버려가지고 전 국민을 통합시키는 방식 매우 신박하기는 한데 이런 방식으로 국민 통합시키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다. 그 생각이 부분이잖아요. 듭니다. 전광판 보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건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도를 맞아도 간다. 전광판 1% 지지율 1% 되더라도 간다. 못 가죠. 어떻게 갑니까? 돌 맞으면 죽어요. 가집니까 네. 그게? 심지어 그 돌 맞을까봐 국회도 시정연설도 안 나와서 욕 먹고 같은 네. 당 의원한테도 욕 먹고 예.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전광판도 안 본다고 겉으로 얘기했지만 맨날 그거 보고 막 속 쓰려갖고 그거 유튜버들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옛 영광에 취하지 않은 죽은 자다. 이게 그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거기에 변화에 더 앞서가고 혹은 적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암기 위주로 그 능력 가지고 모든 걸 해먹던 사람들 그 시대가 이제 종말하고 이젠 질문하는 능력, 창의력 이게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인데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태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애써서 그냥 이걸 붙잡고 있는 건데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하나만 건. 추가하면 네. 전광판은 안 보지만 네. 조작된 숫자가 쓰여 있는 전광판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광판을 다 안 보는 건 아니고 네. 숫자 조작이 들어간 네. 그 마사지된 전광판은 자주 예. 보기 때문에 네. 그 명태균 씨가 명태균. 지금 몇십 번 보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참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조작된 전광판만 보는 겁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나쁘게 말씀하지 마시고 후반 어떻게 하면 꼽혀 좀 계속 꼽혀 치시고 계시는데 최기 변호사님 임기 후반 아닙니까? 이제 시작했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부분 아니면 그 우리나라 잘 끌어나가라고 그런 좀 얘기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없습니까? 김건희 특검 일단 받고 특검법 받아라. 네, 일단 받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들 하나씩 풀고 책임질 거 책임지고 네. 주변에 뭐 십상시네모네 이런 사람들 쳐내고 그러면 뭐 이렇게 가능성이 0.1%라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사실 솔직히 저는 그 기대 자체가 없습니다. 아. 이미 의미가 없잖아요. 결국 답은 딱 특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 주변부들만 계속 눈가기를 가리고 심지어 본인도 들을 생각도 없고 답이 없다 봅니다. 아니 저는 머릿속에 AI로 인한 우리 미래의 위태로운 삶의 현장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머리에는 맨날 술 마실 생각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자리에 저는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휴대폰 교체하고 할 때가 아니라 배우자 교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시대의 최고의 안보와 민생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저 자리에 단 1분 1초라도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전 최고의 안보와 민생 아닌가 그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백약이 무효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시간을 줬고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 다 속여 먹었거든요. 더 이상 이제 속일 것도 없고 속을 국민도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댓글에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 참 시원하다 그 댓글 많은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희두 이사, 신은규 변호사 두 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